어두운 밤이었다. 이지우는 두 손으로 불룩한 배를 감싼 채 마치 세상의 모든 중력을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낯선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귓가에는 방금 전 시어머니 최영자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던 손의 악력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을 더럽혀? 당장 여기서 꺼져. 그 말과 함께 현관 밖으로 내던져지듯 밀려 나왔을 때 지우는 제 몸보다 배, 소가기가 더 걱정되어 바닥에 쓰러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다. 아스팔트 바닥의 차가운 냉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듯했다. 지훈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박민준과의 만남은 운명 같았다. 그의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은 지훈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안정적인 사랑의 형태였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들어선 세상이 얼마나 이질적인 곳인지 깨달았다. 시어머니 최영자는 우리 집안이라는 울타리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지우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사실상 집안의 질서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가까웠다. 처음 지우는 최선을 다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한식 요리를 배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른들 식사를 준비했다. 명절에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항상 부족한 점만 보였다. 지윤아, 네가 양념을 너무 싱겁게 하는구나. 우리 집은 이렇게 먹지 않아. 어휴, 저는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란다. 기름이 너무 많잖아. 사소한 지적들은 처음에는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지만 점차 지윤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그 기대치는 마치 끊임없이 멀어지는 지평선 같았다. 가장 지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영자가 요구하는 눈치였다. 말로 직접 하지 않고 표정이나 한숨, 심지어 젓가락질 한 번으로도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지우는 늘 숨죽이며 행동해야 했다. 한 번은 영자가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의 살림 솜씨를 자랑하려 했다. 지우는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준비했지만 영자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지윤이가 손이 좀 느려서 그렇지, 그래도 열심히는 해요라며 비웃음 섞인 칭찬을 했다. 지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웃으며 고개 숙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민주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어머니의 편을 드는 듯한 침묵을 지켰다.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 집안의 화목이 모든 일의 근본이라는 그 가르침은 지윤에게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장 가혹한 압박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 집안에 불화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다. 지윤은 명문대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대형 로펌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항상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다. 특히 검찰총장인 아버지는 정의와 인권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며 지윤에게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라고 가르쳤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지윤에게 남편 뒷바라지와 시댁봉양만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댁의 가치관은 혼란 그 자체였다. 그녀가 자신의 부유한 배경과 아버지의 직업을 숨긴 것은 순전히 민준의 사랑을 의심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녀의 배경 때문에 다가온 것이 아님을 오롯이 이지훈이라는 사람을 사랑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 돌아왔다. 임신 소식은 처음에는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영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손주 태몽을 이야기하고 주변에 자랑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임신 기간 동안 지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이 쏟아졌다. 몸에 좋다는 한약은 꼭 달여 마셔야 한다. 네가 기운이 없어 보여서 아기가 약하게 태어나면 어쩌겠니?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라. 그렇다고 또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적당히 산책은 해야지. 태교 음악은 꼭 이걸 들어야 한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어릴 때부터 이걸 듣고 자랐어. 모든 것이 간섭이자 통제였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지훈에게 영자는 다 엄살이다. 옛날에는 밭이라면서도 아기 낳았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지훈은 제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하는 기분이었다. 뱃속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차마 반항할 수도 없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김장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 온 가족이 모여 김치를 담그는 것은 박씨 집안의 연례 행사였다. 영자는 김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우리 집 김치 맛은 온 동네가 알아줘. 너는 잘 보고 배워야 한다. 올해는 특히 대량으로 담근다고 했다. 새벽부터 시작된 김장은 점심을 훌쩍 넘겨 저녁까지 이어졌다. 지우는 입덧으로 인해 속이 좋지 않았고 오랜 시간 차가운 절인 배추를 만지며 작업을 하자 손끝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한 번은 잠시 쉬려고 벽에 기대앉자마자 영자의 싸늘한 시선이 날아왔다. 벌써 지치니? 우리 때는 밤새도록 김치 담갔어도 허리 한 번 안 폈어. 오후 늦게 영자는 배추 속을 버무리는 지훈의 옆으로 다가왔다. 지훈아, 간을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해? 너무 싱겁잖아. 우리 아범이 싱거운 김치는 싫어하는 거 몰라? 영자는 지훈의 손에서 커다란 양푼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소금과 젓갈을 퍼붓기 시작했다. 지훈은 어머니, 제가 방금 전에 간을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자의 목소리가 다시 꽂혔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줍잖게 아는 척하지 말고. 그 순간 지윤의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계속되는 무시와 통제. 그리고 뱃속 아기를 담보로 한 압박감은 그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어머니, 제가 임신 중이라 예민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너무 심한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지윤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영자는 지윤의 말에 경악한 듯 눈을 크게 떴다. 며느리가 감히 자신의 말에 토를 달다니 장유유서, 장여여쉬를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녀에게 지윤의 행동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반역이나 다름없었다. 뭐?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지금 배에 힘 좀 들어갔다고 막 나가는구나. 네가 뭔데 우리 집안 김치 맛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렇게 예의가 없어. 영자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다. 그녀는 지훈의 바로 앞에 서서 험악한 숨을 몰아쉬었다. 그토록 쌓아왔던 불만과 억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놀라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변명하지 마.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에 이런 불길한 기운을 들여놓으려 해? 당장 여기서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영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준이 뒤늦게 달려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훈이 임신했어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영자의 이성은 끊어진 상태였다. 그녀는 지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지훈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머리카락이 손에 잡혀 뽑혀나가는 고통이 밀려왔다. 영자는 지훈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더니 가차 없이 밀쳐냈다. 이 불효 막심한 것. 다시는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삶의 모든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둠 속을 걷는 지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문득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강인하고 단단했던 아버지. 이제는 그에게 기댈 때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아버지의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이 밤에 웬일이니? 지훈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빠, 저예요. 저 지금 집 밖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일순간 긴장감이 맴돌았다. 무슨 일이야? 어디니? 아빠가 지금 갈게. 그 말에 지우는 모든 긴장이 풀어진 듯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빠, 아기를 지켜야 해요. 한편 지훈을 내쫓고 현관문을 닫은 최영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며느리에게 쏟아낸 폭언과 행동 뒤에는 미묘한 쾌감과 함께 일말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이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버릇없는 며느리는 한번 혼쭐을 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영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다. 김장으로 잔뜩 어질러진 거실은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어머니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어머니, 지훈이 임신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닥쳐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저런 버릇없는 계집애한테 휘둘리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는데 저런 애 하나 때문에 풍비박산나게 생겼어? 저런 애는 당장 내쫓는 게 맞아. 영자는 아들의 비난에 더욱 격분했다. 그녀는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영자의 젊은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 장녀로 태어나 8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허드레시를 해야 했다.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왔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또 다른 전쟁터였다. 시어머니는 엄했고 남편은 무뚝뚝했으며 그녀는 집안의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아야 했다.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억울하고 서러워도 참아야 했다. 가화만 사성이라는 가르침 아래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묵묵히 집안을 지켰다. 남편은 사업으로 늘 바빴고 그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시댁의 온갖 요구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 희생 끝에 비로소 얻게 된 지금의 안정과 체면은 그녀에게 삶의 전부였다. 그녀는 지훈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지훈은 명문대 출신의 똑똑하고 옷차림도 세련됐다. 분명 영자가 젊은 시절 꿈꿨던 세련된 여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은 영자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희생을 전혀 모르는 듯 보였다. 쉽게 말대답하고 편하게 쉬려고 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은 영자에게는 건방지고 불손하게 비쳤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닦아놓은 길 위를 저 아이는 너무 쉽게 가려 하는구나. 영자는 지훈을 덜 가르쳐진 존재로 여겼고
자신이 가르쳐야 할 미숙한 며느리로 생각했다. 그래서 엄하게 다그치고 혼내키는 것이야말로 지훈을 제대로 된 박씨, 집안 며느리로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다. 특히 지훈이 자신의 집안 배경에 대해 함구하는 것을 보며 영자는 지훈이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거나 오히려 숨겨야 할 치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은근히 무시하기도 했다. 그런 선입견은 그녀의 행동을 더욱 거침없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준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는 지훈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지훈은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 지훈이 정말로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어머니의 꾸중과 지훈의 울부짖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는 늘 어머니의 권위에 굴복해왔다. 어머니께 거역하는 것은 불효다. 라는 가르침은 그의 사고방식 깊숙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지훈을 만난 후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번번이 어머니와 지훈 사이에서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항상 어머니의 완강함과 지훈의 침묵 앞에 무릎 꿇고 말았다. 이번 일은 달랐다. 임신한 지훈을 내쫓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신한 사람을 밤중에 집에서 내쫓아요?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실 거예요. 뱃속에 제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영자는 아들의 분노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은 다시 날카로워졌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가서 데려와.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작정한 여편네는 필요 없어. 낳을 아기라면 네가 가서 낳고 오든가. 민주는 더 이상 말다툼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는 지훈을 찾아 나서기 위해 옷을 주워 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 영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왔다. 네가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민주는 문득 멈칫했다. 평생 들어온 그 말, 어머니에게 버림받는다는 공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문을 나서지 않으면 그는 지훈과 아기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결단 사이에서 격렬하게 진동했다. 그는 결국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눈은 지훈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최영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제 지훈이 담그다만 김치를 정리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민주는 밤새도록 지훈을 찾아 헤매다 새벽녘에 지친 몸으로 돌아왔지만 지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지훈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자는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고도 콧방귀를 뀌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유난이다. 제발 돌아오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침 9시쯤 띵동하는 벨소리가 울렸다. 영자는 김치를 담은 작은 그릇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이웃집 박씨 아줌마라도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밖에는 박씨 아줌마 대신 정장 차림의 남성 3명이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팀 소속입니다. 최영자 씨 되시죠? 귀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영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압수수색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늘 법과 규칙 안에서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받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검찰 직원은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다른 2명의 직원은 이미 영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거실과 안방, 심지어 부엌까지 검찰 직원들은 망설임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 속 문서들, 서랍 안의 통장들, 심지어 민준의 서재에 있는 컴퓨터까지. 그들은 마치 무엇을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영자의 남편인 박 씨는 퇴직한 지 오래였지만 과거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재산이 적지 않았다. 영자는 남편이 늘 투명하게 사업했다고 믿었지만 검찰 직원들의 손놀림은 그녀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방에서 뛰쳐나와 검찰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서류 뭉치와 노트북, 그리고 몇몇 미술품들을 압수 목록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영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민준의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가? 민준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어려워 꽤 힘들어하는 눈치였다. 영자는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네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니? 엄마한테 말해봐.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제 회사에 문제는 없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TV 뉴스에서 자주 보던 익숙한 얼굴이었다.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검찰총장 이태성 검찰총장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잠시 돌아보고는 냉정한 시선으로 최영자를 응시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여인. 어젯밤 그녀가 머리채를 잡고 내쫓았던 바로 그 며느리 이지윤이었다. 지윤은 어제와 달리 차분하고 단단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단호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태성은 영자의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씨. 저는 이지윤의 아버지 이태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제 딸이 귀댁에서 임신한 몸으로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검찰총장의 딸.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며느리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딸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체면과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공포와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태성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저희 딸은 귀댁의 아드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사돈댁의 폐가 될까 하여 신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딸은 그 바람을 존중하여 조용히 새 가정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영자에게서 민준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고 내쫓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저희 딸이 임신 기간 내내 겪어야 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태성은 비록 감정적이지 않은 어조로 말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그는 직접적인 복수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단지 법과 원칙에 따라 며느리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된 것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젯밤 지훈의 전화를 받고 이태성이 바로 조치를 취한 것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딸을 임신한 몸으로 폭행하고 내쫓았다는 사실이 불러올 파급력이었다. 영자는 민준을 돌아봤다. 민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지훈아. 민준은 지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태성이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다. 지훈은 민준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더 단호하게 들렸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저를 당신의 아내나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박씨 집안 며느리라는 역할만을 강요했죠.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훈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지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침묵과 무능력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과 배속 아기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다. 최영자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체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체면이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버린 것이다. 이웃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검찰총장의 딸이었고 그녀가 그 딸을 임신한 몸으로 쫓아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가득 찼다. 압수수색은 정오가 다 되어서야 끝났다. 검찰 직원들은 상자 몇 개 가득 서류와 물품들을 챙겨나갔다. 집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수선했다. 이태성은 지훈의 손을 잡고 박씨 집안을 나섰다. 지훈아, 괜찮겠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괜찮아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통해 한 단계 더 강해져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박씨 집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유명 건설사, 대표 박모 씨 일가, 검찰총장 사위 사업비리 연루 의혹으로 압수수색, 사돈관계 이용한 이권 개입 정황 포착.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지만 이태성 총장의 딸이라는 배경이 더해지면서 박씨 집안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모두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씨 집안이 가지고 있던 사업상의 오랜 관행, 영자가 몰래 비자금을 조성해왔던 사실까지 밝혀지며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이태성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그의 수족인 검찰은 물샐 틈 없이 박씨 일가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훈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는 지훈에게 수없이 연락하고 찾아왔지만 지훈은 만나주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지훈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아기도 태어날 텐데. 제발. 지훈은 민준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보다 어머니의 뜻과 당신 집안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저와 우리 아기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신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아기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제게 준 상처는 너무 커요. 치유될 수 없을 만큼요. 지우는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볼록하게 나와 있었다. 새로운 생명을 품은 그녀의 걸음은 단단하고 의연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는 지훈을 그리고 그와 지훈의 아기를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그의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그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최영자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지훈의 머리채를 잡고 내쫓는 순간이 반복됐다. 그리고 지훈의 뒤에 서 있는 이태성 검찰총장의 싸늘한 눈빛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와 만사성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체면은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검찰총장 딸 이혼 소송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지훈의 단아한 얼굴이 화면에 스쳐 지나갔다. 기자는 이지훈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훈이 자신의 배경을 숨긴 채 살아온 삶을 마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영자의 입에서 씁쓸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검찰총장의 딸이 어려운 환경?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훈을 동정하고 자신을 비난할 것이었다. 영자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다. 거실은 다시 어둠과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며느리에게 쏟아냈던 독설과 비난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텅 비어버렸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젊은 날의 서러움과 분노가 이제는 며느리에 대한 질투와 오만함으로 변질되어 그녀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몇 달 후 이지우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아버지는 외손녀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딸의 눈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강인해 보였다. 지우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읊조렸다. 아가야, 너는 너의 삶을 네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그녀는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자신과 아기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강해졌고 무엇보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어쩌면 시어머니 최영자도 그들 모두가 전통과 사회적 압력이라는 굴레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하고 상처받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러나 그 상처가 결국 폭력과 파괴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다. 그 관계는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달았다. 때로는 단호한 결별만이 더 큰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는
쓰디쓴 현실을 지우는 체감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은 희망적이었지만 그녀의 과거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지워지지 않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딸에게 그 그림자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하게 자신을 세워야 함을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깊어진 골은 쉬이 메워지지 않으며 때로는 강력한 파괴를 통해 비로소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서사였다. 이 이야기는 깊어진 골은 쉬이 메워지지 않으며 때로는 강력한 파괴를 통해 비로소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서사였다. 그리고 그 서사의 다음 장은 각자의 선택과 운명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윤의 딸 이소미는 무럭무럭 자랐다. 영특한 눈망울과 호기심 가득한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했다. 지윤은 소미를 품에 안고 있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아물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소미는 지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이자 어둠 속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이었다. 지윤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과 마주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무너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굳건히 서는 법을. 이태성 검찰총장은 외손녀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지윤의 집에 들러 소미와 시간을 보냈다. 소미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늘 밝게 웃었고 그 웃음은 이태성에게도 큰 위안과 행복을 주었다. 이태성은 지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늘 마음 한켠에 지니고 있었기에 딸과 외손녀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지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윤은 이혼 후 잠시 휴식기를 가졌지만 오래지 않아 자신의 전공을 살려 문화예술 분야의 작은 재단에서 기획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누구의 딸이나 며느리가 아닌 이지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다. 재단에서의 일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녀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와 뛰어난 업무 능력에 감탄했고 그녀의 아픔을 알면서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과 편견을 당당하게 이겨내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소미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지윤은 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람들과 소통했고 때로는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소미는 유치원에 입학했고 지윤의 삶은 육아와 일로 더욱 바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퇴근 후 아이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가끔 언론에서 박 씨 일가의 소식을 접할 때면 지윤의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소미와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했다. 한편 박 씨 일가는 지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검찰은 이태성 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박 씨 일가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건설사 대표였던 박 씨는 여러 건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영자가 몰래 조성했던 비자금의 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밝혀지면서 영자 역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저택은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고 그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 한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명문가였던 박 씨. 일가는 순식간에 몰락하여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구속과 어머니의 기소, 그리고 회사의 파산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대기업 이사에서 실업자 신세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검찰총장, 사위사업, 비리 연루 의혹의 장본인으로 낙인 찍혔다. 지훈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그는 술과 방황으로 나날을 보냈다. 한때 자신을 둘러싸고 아부하던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자 민주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훈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와 악의를 볼 수 없다는 고통에 매일 밤 몸부림쳤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절망과 자기 혐오뿐이었다. 최영자는 재판 과정 내내 피폐해져 갔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비리와 오만함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평생을 지키려 했던 체면은 만천하에 드러나 산산조각 났고 가와만사성이라는 허울은 그녀의 탐욕과 독선 아래 부서져 버렸다. 그녀는 결국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세상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와 비참한 현재가 대비되면서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며느리가 검찰총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곧 상기했다. 그녀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였다. 교도소에서 영자는 매일 밤 지훈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과 머리채를 잡고 내쫓았던 순간을 악몽처럼 반복해서 꾸었다. 꿈속에서 이태성 검찰총장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고 민준의 원망 섞인 얼굴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감방 동료들은 그녀의 과거를 수군거렸고 그 시선 속에서 영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모멸감을 맛봤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주었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차갑고 어두운 감옥벽에 갇히는 것으로 끝맺음되는 듯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고한 박씨 집안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죄인일 뿐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박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폐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작은 방에서 홀로 지냈고 과거의 영화를 기억하는 이들에게서 가끔 찾아오는 동정 어린 시선마저도 그에게는 고통이었다. 민주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기를 위에 발버둥 쳤지만 과거의 오명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작은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다. 술을 끊고 조금씩 정신을 차리면서 그는 자신이 지훈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자책했다. 그는 사랑을 외면하고 비겁하게 침묵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가끔 거리를 걷다가 아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가슴 한켠이 저미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행복한 미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영자 역시 형기를 마쳤지만 그녀가 돌아갈 곳은 황량한 세상뿐이었다. 남편은 병들어 있었고 아들은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집은 이미 남의 것이 되어 버렸다. 그녀는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작은 방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임신한 몸으로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던 지훈의 처연한 뒷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있던 이태성 검찰총장의 싸늘한 눈빛, 그 모든 장면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며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그녀에게 어떠한 위안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깊은 절망과 공허함만을 남길 뿐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체면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 체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욕망이 사라진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 어느덧 소미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엄마 지윤을 꼭 닮아 총명하고 당당했다. 지윤은 소미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소미에게 그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소미는 지윤의 사랑 속에서 자라며 엄마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지윤은 소미에게 과거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소미의 삶을 짓누르는 그림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오히려 소미에게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지윤은 재단에서 승승장구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몇 년 후에는 이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욱 빛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억압했던 전통과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며 행복을 찾아냈다. 그녀의 곁에는 늘 든든한 아버지 이태성과 그녀를 아끼는 재단의 동료들이 있었다. 가끔 지우는 혼자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는 자신과 소미의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도 과거의 인연들에 대한 연민과 씁쓸함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최영자 씨의 마지막 모습이 뇌리를 스칠 때면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영자 씨 역시 어쩌면 그녀 나름대로의 고통과 압력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애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다. 그 관계는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운명을 만들어냈다. 지우는 소미에게 과거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딸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미의 눈빛은 엄마를 닮아 강인하고 총명했다. 그 눈빛 속에서 지우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이 이야기는 한때는 서로에게 잔인했고 결국 파멸에 이른 한 가족의 서사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비극 속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끈질긴 생명력과 새로운 세대가 그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깊어진 골은 쉬이 메워지지 않았지만 그 파괴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씨앗은 기어코 싹을 헍고 그 싹은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딸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재물이나 명예, 덧없는 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가와만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비록 그 길이 그녀만의 길일지라도, 비록 그 길이 그녀만의 길일지라도, 그녀만의 길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숲길과도 같았다. 햇살은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이지우는 그 길 위에서 딸 소미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소미는 이제 제법 어깨까지 자란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엄마와 나란히 서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자랐다. 그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다. 엄마를 쏙 빼닮은 눈매는 총명함으로 빛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함과 단호함은 지훈이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딸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자 했던 가치들이었다. 소미는 엄마가 이끄는 재단의 문화행사에도 자주 참여하여 자원봉사를 했고 그곳에서 엄마의 당당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남모를 자부심을 키워갔다. 재단이사로서 지훈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단순히 기획 업무를 넘어 재단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소외된 계층에게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섰다. 문화는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그녀의 신념은 재단의 활동 전반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추진력과 섬세한 리더십은 재단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종종 언론에 오르내리며 사회적 귀감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차가운 지성과 따뜻한 심장을 가진 문화계의 리더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감히 입에 담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의 모든 풍파를 겪어내고 더욱 단단해진 그녀의 모습에서 경외감을 느낄 뿐이었다. 어느덧 지우는 40을 앞두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퇴색되지 않았다. 오히려 삶의 깊이가 더해져 더욱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그녀를 늘 생기 넘치게 했다. 그녀의 아침은 새벽 일찍 시작되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며 하루를 준비했다. 그리고 소미가 깨어나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와 직장으로 향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이 지훈에게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 소미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언젠가는 이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소미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어? 왜 나는 아빠가 없어?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지만 진실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모든 것을 숨기기보다는 소미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소미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있어. 엄마랑 소미는 서로에게 전부인 가장 완벽한 가족이란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엄마가 소미가 태어나기 전 아빠와 헤어졌기 때문이야. 아빠가 소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단다. 지우는 소미의 아빠가 누구인지,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박씨 일가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소미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물론 비리나 구속 같은 민감한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환경 때문에 헤어졌다는 큰 틀을 유지했다. 소미는 엄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고 이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엄마. 난 엄마랑 있으면 돼. 엄마가 내 아빠 역할까지 다 해주고 있잖아. 그 말에 지우는 울컥했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소미는 엄마의 강인함 속에서도 숨겨진 아픔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엄마의 과거를 비극으로 여기기보다 엄마를 지금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든 소중한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소미는 엄마를 닮아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 주체적인 아이로 자라났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지만 언제나 자신만의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보면 스스럼 없이 돕고 불의를 보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아이였다. 지우는 그런 소미를 보며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소미는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한편 박씨 일가의 시간은 지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박 씨는 출소 후 병든 몸을 이끌고 작은 방에 홀로 머물렀다. 한때 그의 손짓 하나에 움직이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과거의 권위와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그에게 남은 것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황폐함 뿐이었다. 작은 원룸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가끔 민준이 찾아와 반찬을 건네곤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짧고 무거웠다. 그마저도 민준이 술에 취하지 않은 날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박 씨는 아들의 폐인 같은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다시금 되새겼지만 이미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끝없는 절망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저 병든 몸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만 응시할 뿐이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대기업 회장은 그저 초라한 노인으로 생을 마감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영자 역시 형기를 마친 후 세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에게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남편과 아들의 삶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녀가 목숨처럼 여겼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허름한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풍경은 그녀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교도소 생활보다 더 혹독한 것은 교도소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옥죄는 과거의 족쇄였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이지윤의 차가운 눈빛과 이태성 검찰총장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민준의 절규가 그녀의 꿈속을 맴돌았다. 깨어나면 아무도 없는 좁은 방에서 혼자 울부짖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윤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과 행동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찢어 밟기는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오만함은 잿더미가 되었다.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하고 피폐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지켜려 했 체면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와 자기 혐오, 그리고 외로움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고한 박씨 집안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세상에 버려진 한 노인에 불과했다. 민주는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몇 차례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술의 유혹에 넘어졌다. 술은 그에게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그는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술의 의지에 잠들었다. 지윤과 소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을 외면하고 비겁하게 침묵했던 과거의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병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폐인이 되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들의 몰락은 온전히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한때 자신을 둘러쌌던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았고 새로운 시작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는 가끔 소미의 또래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저미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응당 받아야 할 벌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는 희미하게 남아 술을 끊으려 애썼다. 그 작은 노력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TV 뉴스에서 이지훈 이사가 주최하는 문화 행사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화면 속 지훈은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연단에 서서 연설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지훈을 쏙 빼닮은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미였다.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의 모습이었다. 그는 TV 화면 속 소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차마 끝까지 뉴스를 볼 수 없어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방 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과 함께 그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저 멀리서나마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영원한 속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흐느꼈다. 몇 년 후 이태성 총장은 오랜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정년퇴임했다. 그는 퇴임 후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젊은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특히 지훈의 재단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간접적으로 재단을 지원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딸의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보며 남다른 자부심을 느꼈다. 지훈과 소미는 그에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이었다. 매주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이태성은 소미에게 할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고 소미는 그런 할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존재로 여겼다. 가족의 의미는 혈연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태성은 지훈이 이룬 가와만사성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은 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 포럼의 연사로 초청받아 강단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여정과 문화 예술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연설은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이지훈 이사님의 삶은 많은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성공적인 삶을 일궈내셨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치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강단에 섰던 모든 세월을 아우르듯 깊고 고요했다.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자기 존중과 진정한 사랑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갇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딸 소미에게도 이러한 가치들을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자기 존중과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청중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그 말의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비극을 통과하며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일궈내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녀는 강연을 마치고 따뜻한 박수갈채 속에서 강단을 내려왔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소미는 명문대에 합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처럼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다. 소미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엄마와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아 함께 지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이지우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재단의 수장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리더십의 표본이 되었다. 그녀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책 속에는 그녀의 솔직한 고백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과정, 그리고 딸 소미와의 따뜻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책의 인쇄 전액을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오롯이 타인을 위한 사랑과 봉사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지우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았다. 이 모든 고통과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알 수 없는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를 덮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삶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양분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평화를 찾은 듯했다. 그녀는 문득 최영자 씨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폐인이 되어버린 그녀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박 씨와 민준의 소식도 아주 가끔 들려왔다. 그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지훈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연민과 씁쓸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평온을 깨지는 못했다. 그들의 불행은 그녀의 불행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지유는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원망이나 증오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소미는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잠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소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 얼굴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소미는 엄마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진정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만의 가와만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믿었다. 이 이야기는 한때는 서로에게 잔인했고 결국
파멸에 이른 한 가족의 서사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비극 속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끈질긴 생명력과 새로운 세대가 그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깊어진 골은 쉬이 메워지지 않았지만 그 파괴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씨앗은 기어코 싹을 틔웠고 그 싹은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딸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재물이나 명예, 덧없는 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가와만사성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소미의 눈빛은 엄마를 닮아 강인하고 총명했다.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어떤 그림자도 없었고 오직 미래를 향한 밝고 희망찬 빛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엄마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하나의 교훈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소미는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도 자신만의 새로운 발자취를 남기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피어날 것이었다. 지우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삶이 단지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존중은 계속해서 피어나고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심을 것이었다. 지우는 소미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며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끝없이 사랑하고 지지할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다. 이지우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고 지혜로웠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소미는 엄마의 뒤를 이어 재단의 수장이 되었고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여성과 청소년의 인권 향상과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그녀는 이제 이지훈의 딸이 아닌 이소미 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엄마를 닮아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었고 혁신적이었다. 재단은 그녀의 지휘 아래 더욱 성장하여 국제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소미에게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생겼다. 그녀는 엄마에게 배운 대로 가족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진정한 의미의 가와만사성을 꾸려나갔다. 소미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지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헤쳐나간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이지윤은 고요한 저택의 창가에 앉아 손녀들의 재롱을 지켜보곤 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충만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아버지 이태성이 백수를 넘긴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함께했다.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성처럼 느껴졌다. 이지윤은 자신의 삶이 한편의 긴 여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여정 속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얻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모든
상처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와 같았다. 폭풍우를 견뎌내고 더욱 깊이 뿌리내려 굳건하고 아름다운 가지를 뻗어 수많은 이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내어주는 나무. 그녀의 주변에는 늘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행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가슴으로 느꼈다. 민주는 끝내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작은 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은 쓸쓸하고 고독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훈과 소미를 향한 미안함과 멀리서 남아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작은 희망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지우는 소미에게 민준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소미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지우는 소미의 삶에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이 드리워지길 원치 않았다. 박 씨와 최영자 또한 세상의 기억 속에서 잊힌 채 쓸쓸하게 삶을 마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화려했지만 결국 탐욕과 오만함으로 파멸에 이른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말년은 그 누구의 동정심도 얻지 못하는 고독과 후회로 점철되었다. 이지우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벽한 가와만사성을 이루었음을 확신했다.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으로 일궈낸 가족의 행복.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이 진실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사랑하는 딸 소미와 손자, 손녀들, 그리고 아버지 이태성 총장의 따뜻한 품속에서 평화롭게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슬픔 대신 잔잔한 미소와 함께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길고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한 권의 아름다운 대서사시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살아남은 자이자 승리한 자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줄 것이었다.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용기로 점철된 그녀의 삶은 그렇게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그 다음 세대, 즉 소미와 그녀의 아이들로 이어지고 있었다. 소미는 엄마가 남긴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를 세상에 더욱 널리 퍼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엄마의 그림자를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발할 것이며, 엄마의 이야기가 그러했듯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엄마의 그림자를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발할 것이며, 엄마의 이야기가 그러했듯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었다. 소미는 이지훈 여사가 남긴 재단의 수장으로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는 데 집중했다. 재단의 오랜 직원들과 이사들은 새로운 이사장에게 기대와 함께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소미는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어머니의 굳건한 정신과 비전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섬세하고 통찰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는 단순히 예산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재단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처음 그녀가 직면한 과제는 이지훈 이사장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그림자였다. 많은 이들이 소미를 이지훈 여사의 딸이라는 후광으로만 보려 했고 그녀의 역량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소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재단의 현안들을 파악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성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여성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재단의 활동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이사들도 소미의 진정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러했듯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소미의 곁에는 든든한 배우자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 김준영은 대학 시절부터 소미와 함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인문학 연구자였다. 그는 소미의 재단 활동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으며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최고의 조력자였다. 준영은 소미가 업무에 지쳐 있을 때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한편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하여 소미의 비전 수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적 성장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삶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친구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의 집은 항상 책과 토론으로 가득했으며 사랑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소미와 준영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딸 김하은과 아들 김서준이었다. 하은은 엄마의 강인함과 할머니 이지훈 여사의 지혜를 물려받은 듯 총명하고 탐구심이 강한 아이였다. 서준은 아빠를 닮아 감성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다. 소미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지훈 여사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할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그것을 이겨낸 용기, 그리고 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 등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려 노력했다. 하은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는 할머니처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곤 했고, 서준은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대단한 할머니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이지윤의 아버지이자 소미의 외할아버지인 이태성은 여전히 정정했다. 그는 이제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가족의 중심을 지켰다. 태성은 소미가 이사장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한 조언을 건넸다. 그는 소미에게 네 어머니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했단다. 너 또한 너만의 방식으로 그 빛을 더욱 밝게 비추어야 한다. 두려워 말고 너의 신념을 따르거라 라고 격려하곤 했다. 태성의 존재는 소미에게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넘어 가문의 역사이자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와 같았다. 그는 지윤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녀의 정신이 가족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었다. 소미는 재단의 활동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여성과 청소년 인권 문제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모색했다. 특히 전쟁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소미의 이러한 노력은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주목을 받았고 재단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다. 이소미 이사장의 이름은 이제 이지훈 여사의 딸이 아닌 글로벌 리더 이소미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성공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다. 재단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 한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환경 파괴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현지 주민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기업은 교묘한 법망을 피해가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었고 정부의 비호까지 받고 있었다. 소미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재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를 고발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적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작했다. 이 다국적 기업의 로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언론은 소미와 재단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재단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음해성 루머가 퍼져나갔다. 재단의 후원금마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소미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 이지윤 여사가 겪었던 고통과 시련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승리했다. 소미는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강하게 맞섰다. 그녀는 국제법률 전문가들과 연대하고 사회운동가들과 함께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거대한 기업 권력에 대항하는 연대운동을 펼쳤다. 소미의 싸움은 고독하고 힘겨웠다. 남편 준영과 외할아버지 태성, 그리고 재단의 굳건한 동료들이 없었다면 버텨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언론의 공격에 맞서 재단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소미는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진정성과 용기 있는 발언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단의 노력과 소미의 끈질긴 투쟁 덕분에 국제사회는 이 다국적 기업의 만행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재단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기업은 결국 여론의 압력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제의 사업을 철회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는 소미가 이끈 재단의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소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리더십과 신념으로 거대한 불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어머니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존재였다. 이 승리 이후 재단은 더욱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소미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그녀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했다. 재단은 이제 단순한 자선단체를 넘어 미래 사회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소미의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장했다. 딸 하은은 외할머니 이지훈 여사와 엄마 소미의 길을 따라 국제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정의를 실현하는 삶에 대한 꿈을 키웠다. 하은은 명문법대에 진학하여 국제법을 전공하며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식과 능력을 함양했다. 그녀는 엄마 소미가 이끄는 재단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래의 재단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다. 아들 서준은 할아버지 준영을 닮아 예술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서준은 재단이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멘토로 참여하며 아이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영감을 주었다. 그는 할머니 이지윤 여사가 문화예술을 통해 치유와 희망을 전하고자 했던 뜻을 이어받아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했다. 가족의 중심인 외할아버지 이태성은 이제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에게 깊은 사랑과 지혜를 전해주었다. 그의 백발은 더욱 희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그는 손주 하은과 서준에게 할머니 지윤의 이야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들려주며 너희 할머니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다. 너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너희만의 용기를 발휘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라 라고 당부했다. 태성은 손주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윤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소미와 손주들이 지윤의 정신을 이어받아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 그리움은 희망과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소미 또한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어머니 이지윤 여사의 삶처럼 굴곡 많고 파란만장했지만 동시에 사랑과 성취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그녀는 재단의 수장으로서 수십 년간 활발하게 활동하며 수많은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재단은 전 세계적인 인권단체이자 문화예술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러했듯 자신의 자서전을 출간하여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했다. 책의 인쇄는 전액 재단의 활동 자금으로 기부되었다. 소미는 이제 재단의 이사장직을 딸 하은에게 물려주고 고문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하은은 엄마 소미와 외할머니 지윤의 유산을 물려받아 더욱 강력하고 진취적인 리더십으로 재단을 이끌었다. 그녀는 인공지능 AI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인권 문제와 디지털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활동 영역을 넓혔다. 서준은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사회운동가로 성장하여 자신의 예술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앞장섰다. 그들의 배우자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가와만사성을 대내외적으로 실천하는 모범적인 가정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소미는 자택 정원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정정한 모습의 아버지 김준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손녀,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정원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소미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이지윤 여사의 강인한 모습, 외할아버지 이태성의 따뜻한 격려, 남편 준영의 한결같은 사랑과 지지, 그리고 아이들과 손주들의 건강한 성장.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평온한 미소를 머금었던 어머니의 얼굴. 소미는 이제 자신이 어머니가 느꼈던 그 깊은 평화와 행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진정한 사랑과 자기 존중, 그리고 용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재단의 건물이나 재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결국
사랑과 봉사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간 위대한 정신이었다. 소미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이제 그 정신은 딸 하은과 아들 서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지훈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소미와 그녀의 아이들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되었다. 그녀가 심었던 사랑과 희망의 씨앗은 거대한 숲을 이루었고, 그 숲은 수많은 이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며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지훈과 소미, 그리고 하은과 서준의 삶은 각기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가와 만사성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재물이나 명예, 권력이라는 덧없는 가치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지를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했고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족은 변함없는 사랑과 지혜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갔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후변화, 그리고 전염병,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인류를 위협했지만, 재단은 소미와 하은의 리더십 아래 항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운동이었다. 늦은 저녁, 소미는 침대에 누워 잠든 남편 준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황혼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시련, 그리고 기쁨과 행복에 감사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고, 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머니 이지윤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삶이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인한 여성 리더들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별들을 향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어둠을 밝혔다. 마치 이 가족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왔던 것처럼 소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존경,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뿌듯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머니 이지훈 여사와 외할아버지 이태성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소미가 세상을 떠난 후 재단은 딸 하은의 지휘 아래 더욱 번성했다. 하은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인권과 정의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확장하고 심화시켰다. 그녀는 특히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주도했다. 서준은 그의 예술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전시회와 강연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작품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지훈 여사가 심었던 작은 씨앗은 이제 대를 이어 거대한 생명의 숲을 이루었다. 그 숲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주었다. 이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굳건한 신념으로 진정한
행복을 일궈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가와만사성이라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세대를 잇는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 한 페이지를 넘어 인류의 가슴 속에 면면이 이어지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무도 잊지 않았다. 그 선택은 하나의 불꽃이 되어 타올랐고 그 불꽃은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이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을 넘어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 끝없이 회자될 것이었다.